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랴오닝 항모 전단이 일본 본토를 위협하자 이를 두고 페리제독의 쿠로 분해에 비유하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랴오닝호 전단 외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전략 폭격기를 띄워 일본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음도 과시했습니다. 랴오닝 항모는 제1도련을 돌파해 서태평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랴오닝호에서는 제15 전투기가 260차례나 이착함 훈련을 했습니다. 랴오닝호에는 055형 1만 톤급의 대형 구축함도 합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편대는 도쿄와 요코스카도 노렸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하면서 전면적 전비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까지 문간에 닥치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동향을 두고 타이완 딴장대학 국제전략연구소 부교수 리닝 여우는 랴오닝호의 의도가 건봇 디플로머시로 경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차이정 유엔 박사는 1853년에 쿠로 분해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는 미국이 개항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무역을 강요한 사건인데 이로부터 41년 후인 1894년 일본은 중국의 갑오전쟁, 즉 청일전쟁을 강요해 대승을 거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외교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봇 디플로머시라고는 할 수 없고 군국주의의 싹을 죽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한다고 한 게 불화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양안 문제에 개입할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하니 중국으로서는 가만 참고 있을 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랴오닝 항모의 항적입니다. 그리 크게 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큐슈 남쪽에 일본이 불침 항모로 삼기 위해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마게시마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랴오닝호가 일본 본토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자 일본은 큐슈 후쿠오카에 주둔한 12대 F2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이 전투기는 80년대 미쓰비시가 제작한 것으로 ASM-2 대함미사일과 AAM-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중러의 폭격기 편대가 일본 외해를 나는 상황에서 랴오닝호 전단까지 다가오자 F2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항공자유대 전력은 이번에 드러났지만 중국에 비해 크게 였습니다. 소위 레이더 조사 사건에서 중국의 젠15 전투기는 항공자유대 F15 전투기를 150km 거리에서 30분 동안이나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이었으면 모두 격추당합니다. F2 전투기는 F15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집니다. 랴오닝 항모 전단에 합세한 055급 만톤급 대형 구축함도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이 구축함 옆쪽에는 올해 93 열병식에서 선보인 고주파 레이저 입자빔이 붙어 있습니다. 각국 구축함 가운데 이 무기를 장착한 것은 055급이 유일합니다. 이 무기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날짜가 201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콜드 스타트라는 전술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구데리안 장군이 사용한 장비 테스트부터 전차, 포병, 다양한 임무의 보병을 결합시켜 전격전을 창시한 것과 비슷합니다. 장비의 속도, 화력의 다양한 성능으로 일격의 적을 명중시키는 전격전의 사상으로 프랑스의 마지노 요새를 돌파한 교리를 채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군을 훈련시키는데 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훈련 방식으로 가상적과의 근거리 접촉을 통해 주동, 수동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군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중국 주변 해역에서 도발해오는 미국을 상대로 대응해 인민해방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나 이번에 모두 모의 가상적으로 활용해
적의 우세와 열세를 꼼꼼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비우는데 지금 하는 게 다 실전 경험입니다. 중국군은 언제든 훈련해서 실제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이 중국의 무력 시위를 촉발함으로써 제일도련은 사실상 아시아판 쿠바 위기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일본 본토부터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아예 중국의 타이완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일본과 미국이 돕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타이완을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흔히 중국렌, 뿌다 중국렌이란 말들을 합니다. 타이완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 복속됩니다. 중국이 굳이 전쟁을 발동해 초토화시켜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력은 예상외로 강력합니다. 랴오닝호가 스키 점프식의 구형 항모라고 오랫동안 비웃었지만 여기에 지금 미일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중국군 비장의 무기는 함재기 젠16, 대형 무인 공격기 꽁지11, 스텔스기 젠20입니다. 또 055급보다는 좀 크기가 작지만 중화 이지스라 불리는 052DM급도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만 이미 5척 이상이 전력화됐습니다. 최신 X밴드 레이더가 장착돼 대레이더 성능이 뛰어나 느리고 작거나 스텔스 목표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공중 3검객이라 불리는 젠16, 꽁지11, 젠20도 위력적입니다. 꽁지11은 작전 범위가 4,000km입니다. 대공용으로 그리고 대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과 항모에서 발진이 가능합니다. 2톤의 반레이저 미사일을 장착하고 적의 레이더를 눈멀게 한 다음 문을 박차고 쳐들어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텔스기인 젠20이 등장합니다. 장거리, 단거리 공동미사일을 장착하고 제공 임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투는 젠16이 맡습니다. 12곳에 최대 12톤에 달하는 무기를 장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8톤 정도를 장착하는데 잉지 62, 잉지 83 같은 대함 미사일도 갖춥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해 중국 반도체 기업이 줄줄이 문 닫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매체가 떠든 그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포토레지스트에서 일정 정도의 기술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중국은 2010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15%를 달성하기 시작해 2014년 20%, 2025년 11월 32%, 연말에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속도면 중국은 얼마 안 있어 포토레지스트에 완전 자립이 가능합니다. 일본만 팔 데가 없어집니다. 한국도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는 왜 남의 일에 확인도 안 하고 일본이 반격해 중국이 허를 찔렸다, 역풍을 맞아 망하게 생겼다는 등의 부실한 뉴스를 마구 내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